공격 사항 한 달 반 만에 수비 사항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전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작년 2023년도 대회 기준이며 그 대회 기준은 과거의 축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참고해서 개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경기 국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세 개의 대회를 분석한 수비사항 위주로 오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전반적인 수비 상황, 또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 수비에서 발생되는 경합 상황, 그래서 2023년도 컨퍼런스, 또 5월 달에 공격 상황, 온라인 보수 교육, 지금 7월 달에 온라인 보수 교육, 수비 상황,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수비, 이제 경기 국면에서 수비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경기 국면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한테.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단계로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게 공격 상황과 수비 상황, 이렇게 큰 틀로 두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또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볼을 가지고 있는 공격 상황, 볼을 소유하지 못한 수비 상황, 또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세트피스, 공수 상황, 이렇게 크게 6단계로 나눠지고 있고, 현재 지금 지도자 강습회 역시 그 큰 틀 안에서 B급부터는 경기 국면의 상황으로 교육을 또 큰 틀을 잡고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한 초등학교 아이들 돼 보이는데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뷰를 받고 내가 경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입니다. 저 아이들이 빌드업 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또 수비 시 어떻게 전환 상황을 맞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경기 국면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축구 기술을 기초로 형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에 다양한 국면에서 팀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선수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기 상황에서 또 왜 훈련을 하는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경기를 임하는 것들이 각 국면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에서 공격에서 수비로 또 전환으로 세트피스. 근데 성공적인 수비는 우리는 어떤 부분을 또 돌출하기 위해서 만들까요? 즉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수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한테 또 지도자들이 경기 국면을 잘 이해를 하고 그 틀 안에서 경기 플레잉 스타일 또한 전술의 유연성 이런 부분을 대비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양한 팀의 스타일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하이 블럭을 했을 때, 미들 블럭을 했을 때, 로우 블럭을 했을 때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가, 팀 전술 안에서 또 약속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게임 모델에 있는 원칙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하이 블럭을 상대를 이제 빌드업을 상대로 하이 블럭 쳤을 때, 미들 블럭 쳤을 때, 로우 블럭 시 또 큰 박스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만큼 정비된 수비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한 전환상, 카운터 즉각적인 압박, 그 다음 컴팩트하게 지연 이런 부분들
전략이라고 결국에 골대를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자, 빌드업을 방해하는 하이 블럭 포지션, 또 미들 블럭에서 상대가 우리 뒷공간으로 침투했을 때 이런 요소들, 또 우리가 내려섰을 때, 또한 이 볼이 우리 위험지역으로 전달됐을 때 어떻게 수비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또한 서드로 나눴다면은 5개의 채널, 수평적으로 나눴다면은 수직적으로의 수비는 또 어떤 채널을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내용을 틀로 잡고 전달하겠습니다. 어디서 압박이 주로 일어났고 어디서 성공적인 볼 탈취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불안하게 빌드업을 방해를 해야 되는 계획된 압박으로, 또한 강제적으로 턴오버를 만들면서 우리가 득점에 또 시도하는, 또 미들 블록으로 와서 컴팩트한 조직을 또 만들고 조직적인 수비를 또 해야 되고, 또 항상 플랜 B, 우리 뒷공간이 노출됐을 때 우린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로우 블록으로 내려왔을 때 중앙을 보호하고 박스를 진입을 못하게 계속 방어를 해야 되고, 결국 골대 중심으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마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빌드업을 할 때 우리는 빌드업이 뭐 예를 들어서 미드필드에서 골대로 전진하는 것 역시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대 공격이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점을 빌드업 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어떻게 방해를 할 것인가, 또 라인 브레이크 시도나 이런 과정들을 만드는 때는 어떻게 방어, 미들 블록과 프레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파이널 서드 들어와서 어떻게 로우 블록해서 방어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수비에 있어서 3백이냐 4백이냐 아니면 5백이냐 먼저 이런 부분을 논할 겁니다. 수비에 있어서는. 또한 어떤 유닛을 설정을 할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저도 통계와 이 제 느낌대로 자료를 만들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고등학교 대회에서는 어떤 포메이션을 선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부분들.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그치는 부분이 아니라, 자, 표를 보시면은 오히려 포백의 비율이 사실 많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 대회를 관찰을 하면서 대통령 금배가 오히려 3백, 5백 비율이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통계를 보고 나서 챔피언십의 3백, 4백 비율이 오히려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즉 뭐 포메이션에 따라서 뭐 소극적인 경기를 했다, 수비적인 경기를 했다, 공격적인 경기를 했다, 이거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3백과 4백의 이런 유형을 보다 보면은 좀 수비적인 경기를 챔피언십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 역시 중요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3백과 4백의 승률은 어떻게 됐을까? 역시 4백의 선택이 한 10% 정도 안쪽으로 좀 승률이 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 47%, 46% 이런 부분이 승률이 좀 더 높게 나온 부분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제대회에서는 거의 모든 90% 팀들이 포백을 사용하는 게 추세였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 국가대표, 17세 국가대표 선수들도 포백을 사용했고, 근데 이제 그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3백의 비중이 높은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입시 문제가 달려있고, 반드시 과정보다는
성적을 내야 되는, 입상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 조금 그런 선택들을 현장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포메이션이 중요한 부분, 다양 상대 지역에서 포메이션과 우리 지역에서 포메이션 이런 게 변형될 수 있지만, 수비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포메이션을 그려서 넣다 보니 동료들 간의 상호 관계가 얼마큼 일어나는가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포메이션에 따른 유닛 설정에 따른 상호 관계인데요. 거기에서 수평적으로 다 나눴을 때 442, 433, 451, 352, 343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관계가 7개의 구멍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예. 근데 변형되는 4141, 4231, 오히려 저는 4231 이게 더 수비적으로 안전하다, 투볼란테를 쓰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호관계에서는 6개의 상호관계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4231을 사용했을 때 수비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4231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유닛 설정에 있어서 그 관계성에 있어서는, 수비적인 관계성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생각한 거와 좀 다르지 않았나, 이런 표를 보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로 이런 부분들은. 자, 이제 슈팅과 크로스, 결국 저희는 수비라면은 득점이 나는 페널티 박스 안을 어떻게 보호할까. 자, 이 표는 제가 일부에 공격 상황에서 전달드린 득점 분포도가 나온 부분입니다. 네. 그 안에서 존 1에 있어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 상황 시에는 그 존 1에 대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서 득점으로 연결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 존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자, 그래서 페널티 박스 안에 어떻게 진입을 허용하는가, 드리블에 의해서, 개인 돌파에 의해서 드리블을 하는가, 아니면 패스에 의해서 드리블이 많았는가, 아니면 오히려 크로스에 의해서 단순하게 페널티 박스에 진입을 많이 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첫 번째는 그 근처 가면 드리블에 의한 진입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표를 보시면 드리블 돌파에, 개인 돌파에 의한 드리블은 평균 4번 정도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대통령급매와 챔피언십. 또 월드컵에서는 6번의 평균이 나왔다고 보면은, 오히려 월드컵에서 큰 박스, 그 페널티 박스 진입 시 적극적인 1대1을 좀 많이 유발하고 권장하지 않았는가.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패스에 의한, 크로스에 의한 진입이 많더라고요. 역시 12번 정도, 한 11번 정도, 평균 11번 정도의 진입이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크로스에 의한 진입 역시 12번, 14번, 13번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한 10번 초반 정도의 진입을 시도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훈련할 때 어떤 유형들의 진입 시도를 많이 막아야 되는가, 훈련 구성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표를, 데이터를 보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라인 구축을 해서 뒷공간을 제어하는 패스에 의한, 또한 크로스에 의한 이런 뒷공간 제어가 훈련이 좀 더 많이 발생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왔을 때 슈팅 허용은 얼마나 됐고 실점은 얼마나 또 됐는가, 평균 들어왔을 때 그렇게 다 종합해보 드리블, 패스, 크로스에 의해서 들어온 비율을 보면 한 30번 초반이라고 봤을 때 6번의
슈팅을 허용했고 또 실점은 1.3의 평균 실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번 때려서 그러니까 6번 때려서 1번 반 정도는 좀 이렇게 슈팅 골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팅 허용률을 보시면 대통령 근배에서 방어가 더 잘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점률 역시 대통령 근배가 실점률이 가장 적은 부분, 그러면 대통령 근배에서 수비적인 조직의 더 약간 좋은 조직을 형성하지 않았는가. 프로 산하의 또 대표팀 선수보다는 뭐 차이점은 있겠지만, 선수들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좀 더 오히려 대통령 근배에서 일반 고등학교 클럽 팀에서 좋은 수비력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표로 해서 인도네시아 경기로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슈팅 허용률은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점률은 크로스 허용에 비해 실점이 많았다 이렇게 나온 부분은 오히려 득점이 나는 순간을 좀 더 방어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결국 그런 중요한 순간에 방어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뒤에 전달될 내용이 이게 이제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준에서 득점이 난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터치에 의한 슈팅 129 가까이 넣었죠. 자, 한 번을 잡았어. 바로 떨어집니다. 30골로.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사실 큰 박스에 들어갔을 때 이런 터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센터백과 공격수와의 거리를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면 이 큰 박스의 진입 시 센터백과 센터백의 거리가 어느 정도 평균 나왔는가, 이 부분은 이제 피파 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서치를 한 부분인데, 센터백과 센터백의 거리가 평균 6m 안에서 놀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박스 안에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상당히 가깝고 즉각적인 압박이 또한 즉각적인 커버가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문제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센터백 출신으로, 중앙수비 출신으로 오히려 저는 저 지역 가서는 스트라이커에 더 근접하라고 선수 때 그렇게 플레이를 했고, 지금도 지도시 그런 코칭을 더 오히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거리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 거리보다는 센터백과 센터백의 거리보다는 센터백과 공격수의 거리가 좀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터치에 의한 슈팅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어떻게 코칭을 할 것인가, 센터백한테 또 수비한테 큰 박스에 들어갔을 때는. 하지만 센터백과 센터백, 또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드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팀 성공에 의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거리, 센터백과 센터백의 거리, 또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드와의 거리, 이런 부분들, 영상을 잠시만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저 공격수가 침투했을 때 발생되는 수비 라인, 이런 부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 페널티 박스로 진입 시 수비가 어떻게 바디 포지션이나 행동을 하는지,
공격수가 센터백의 사이와 공간을 노출시키면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 시 수비의 행동들, 위치 이런 것들 자 보셨습니다. 제가 실점 영상을 보고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했을 때 영상을 보고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위치 선정 자 뒷공간 허용했어요. 빨리 위험 지역 골대 중심으로 어떻게 또 그 핵심 지역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안에 바디 포지션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자 저희가 뒷공간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바디 포지션 자체가 골대를 향한 우리 골대를 향하고 있으면서 클리어링이나 이런 모든 행동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고 바디 포지션을 얼마나 빠르게 위치 선정을 하고 빠르게 바디 포지션을 잡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그 다음 위치 선정과 바디 포지션을 잡았으면은 이제 볼과 사람의 관계 그 거리 조절 요런 단계로 나눠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위험 지역을 상대에 의해서 내줬고 그거를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는 그 박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코칭을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가는 좀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영상과 함께 제 생각을 전달드렸습니다. 결국 페널티 박스 안에 방어 득점 나는 존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자 여기 지도자 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저 박스 안에 골대와 가까운 거리 안에 들어와서 공격수가 압박을 가해진 상황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는가 아니면 공격수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는가는 8대2 비율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8이고 어떤 부분이 2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격수한테 수비가 근거리에 있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게 8인가? 아니면 가할 수 없는 상황이 8이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화면에 보면은 한 300명 여기 400명 오늘 400에 한 30명 이상 들어오셨는데 여기 표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숫자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좀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김영삼 선생님. 네, 숫자를 어떤 게 8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게 8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압박을 가한 것과 가하지 않은 것. 1번 압박을 가한 게 저 역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압박을 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득점으로 연결한 게 8이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저 큰 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얼만큼 공격수들한테 제한을 못 줬는가. 슈팅 때릴 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백과 센터포드의 거리가 또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메시지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요 비율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센터백을 봤지만 사실 슈팅 때릴 때 다 압박을 제가 한 줄 알았거든요. 네, 전 선수 때도 태클이 들어가든지 바디체크가 들어가든지 블럭을 한다든지 근데 오히려 실점했을 때는 공격수한테 더 위치 선정에 있어서 그 공간을 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압박과 유형 방법 이렇게 나눴는데요. 압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의 직접적인 압박이냐 아니면 공간의 방어에 대한 압박으로 통해서 실수 유발을 나타내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이렇게 압박의 유형들을 좀 지켜보고 데이터를 좀 뽑고 싶었는데 그 데이터가 조금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볼에 직접적으로 압박했을 때 사람이 뺏는 것과 뒤에 커버에 들어온 사람이 볼을 뺏는 것과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저는 오히려
1차적인 압박의 사람보다 뒤에 커버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압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사람이 뺏는 것보다 뒤에 커버, 위치 이런 부분들이 수비들이 볼을 뺏는 비율이 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드로 하이, 미들, 로우 이렇게 서드로 지역으로 나눠서 압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역시 저희 한국 고등학교 선수들 역시 진짜 플레이가 너무 좋고 진짜 성인 프로팀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진짜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 증거물 같아요. 저희. 자, 이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저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는 조직적인 거보다는 개인의 압박, 그냥 볼의 직접적인 압박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비, 볼에 직접적으로 따라가고 또 이동하면 삼자가 또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조직을 맞추는 것보다 앞에서 1선에서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 조직적인 훈련보다는 좀 더 즉각적인 압박, 개인에 의한 압박을 좀 더 훈련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들 서드에서 자, 이제 이 공간으로 내려오니까 볼과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공간에 대한 제어를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가운데 있는 선수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안내 주려고 했고 볼이 전진 못하게 라인 구축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여기에서는 이제 조직적인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뒷공간으로 침투가 안 되게 하는 이런 수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로우 블럭과 이제 큰 박스 저기 페널티 에어에 진입했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전에 미들 서드 영상과는 상당히 컴팩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비와의 수비 동료들 간의 거리, 수평적인 거리, 수직적인 거리 이런 부분들. 자, 공간을 내주면 바로 뒤에서 커버가 나오고, 자 선수들 간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밀집되어 있구나, 관계성에 있어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압박, 개인적인 압박, 또 미들 지역에서 공간적인 압박, 또 여기에서는 더 컴팩트해지고 공간의 개념과 사람에 대한 압박, 이런 게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전방에서 압박을 우리는 많이 시도합니다. 하이프레싱을 많이 시도하죠. 저희 또 축구의 트렌드이고, 그랬을 때 실수 유발이 얼마나 나왔는가, 하이프레싱 했을 때. 또 그 수비의 목적은 반드시 득점으로 연결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 유발을 얼마큼 일으켰고, 실수 유발로 저희가 볼을 탈취해서 공격으로 전환 시 슈팅을 얼마나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득점으로 이행이 됐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챔피언십이 사실 상당히 빨랐습니다. 전환을 일으키고 1.08 수치라면 오히려 저희는 국제 무대에 가서 실수 유발을 많이 만들었죠. 11번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슈팅
수치를 보면은 사실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비교하자면. 그 다음 실수 유발하고 득점으로 이어진 거는, 자, 우리가 하이프레싱을 했고 그 지역에서 볼을 뺏었어. 그리고 나서 득점으로 이어진 부분은 제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게, 하이프레싱 합니다. 결국에 그 안에서 볼을 탈취해서 득점까지의 훈련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이제 이 포켓존이라 그러고 뭐 레드존이라고 그러고 다양한 존, 즉 디펜스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에 발생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또한 이 지역이 왜 중요한가, 수비할 때 한번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났는가. 자, 중앙지역 우리가 저 존을 내주면서 수비가 어떻게 변형되는가.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저 지역에 볼이 들어가면서 수비가 가운데로 더 밀집되면서 측면에 공간이 발생되죠. 또한 센터백이 끌려 나오고 또 다른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공간이 발생하고, 또 그 공간을 나오지 않는다면은 슈팅과 연결되는 거리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지역을 안 내주고 어디로 압박을 유도합니까? 측면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사이드로. 자, 이론에서 역시 사이드로 압박을 시도를 합니다. 이건 압박 지표입니다. 성공률이고 이런 부분들. 자, 모든 채널에서 보시면은 완전 측면 채널,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에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프 스페이스, 뭐 센터 이 지역보다는 측면에서의 압박과 성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골대와,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골대와 거리가 멀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터치라인을 이용할 수 있고 좁은 공간으로 상대 공격을 밀어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측면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가. 또한 이 전에 포켓존, 그 레드존이나 포켓존 그 사이에 공간을 내줬을 때는 오히려 골대에 직선적으로 공격수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택권을 많이 이렇게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측면에서 수비를 이렇게 많이 이론과 같이 현장에서 역시 경기와 같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측면에서 압박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나갔을 때 공간 제어가 되죠. 수비한테 유리하게 이런 부분들. 자,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좁은 공간으로 밀어주고, 나갔을 때 측면에서 선택권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수비 입장에서 공간적인 제어, 또 공격수들한테 선택적인 것들을 좀 더 제어할 수 있지 않은가,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코너킥과 프리킥. 자, 우리가 이제 현대 축구에서 코너킥과 세트피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경기를 보면서 앞에 지역의 방어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잘라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저는 통계를 이렇게 뽑아보면서 앞에 득점이 사실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중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앞과 뒤의 비율은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보통 프리킥, 코너킥에서 위치적으로 세울 때 앞에 방어를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고, 또 저 지역에서 프리킥, 뭐 스페셜리스트나 요즘 뭐 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너무 기술적으로 좋아지면서 저 지역에서의 프리킥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이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너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오히려 챔피언십에서는 좀 더 긴 코너킥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비율을 보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방어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프리킥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득점으로 연결된 프리킥을 좀 봤는데, 그 프리킥은 저 10m 안에 페널티 박스 라인, 수평적으로 그어진 40.32 라인 앞에에서 10m 이내의 공간에서 프리킥이 거의 실점으로, 또한 그쪽 공격의 득점으로 이어진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지역에서 파울을 10m 이내에서는 좀 더 파울에 대한 그런 훈련, 방어적인 훈련을 더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압박이 가능한 상태냐, 즉각적인 압박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냐. 역시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 하지만 여기에서 빠르게 전개를 허용한 것과 아니면 상대를 무르게 한 부분, 또 볼을 뺏고 다시 뺏기는 과정, 또 상대의 공을 파울로 끊거나 그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게, 뭐 터치라인이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 또한 전환 상황에서 이 오타가 좀 있네요. 전환 상황에서 슈팅 허용률, 실점률, 이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관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상대를 뒤로 무르게 한 경우입니다. 제가 대회를 이렇게 보면서, 고등학교 대회를, 저희는 볼을 뺏겼어. 그럼 수비가 골대로 즉각적으로 좁게 모여서 드로핑 다운을 합니다. 지연하고 골대 쪽으로 이렇게 물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회를 보면서. 뺏기고 나서 큰 박스 들어가기 전에 라인 구축을 한번 하고, 가운데로 측면으로 사이드로 채널을 한번 잡아서 그쪽에서 압박을 하는 건, 무작정 그냥 골대로 물르는 게 아니라, 무작정 큰 박스 안으로 물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울을 내더라도 큰 박스 한참 위에서 한번 저지를 하는 이런 수비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뭐냐면은 저희 나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 대표 17세 대표도 마찬가지고, 뺏기는 순간 불리하면 당연히 내려서야죠. 근데 그 내려서는 그 라인을 어디에다 포인트에다 둘 것이냐예요. 그냥 막 밀려 들어가서 페널티 박스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수준 높은 팀들은 수비형 미드필드가 1차 저지선이 돼서 뺏기는 순간 딱 무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딱 물렀으면 라인 구축을 해가지고 이 공격수한테 채널을 잡게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뺏겼을 때 숫자적으로 위험하거나 상적으로 당연히 위험하지만, 오히려 큰 박스 위에서 라인 구축을 한번 하고 도전을 한번 하고, 위험성을 좀 더 줄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뺏겼을 때, 자, 센터백이 그냥 무작정 쭉 밀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하이에서 즉각적으로 압박이 가능한 상태겠죠. 이거는 자, 지금 영상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전환 상황입니다. 즉각적인 압박, 카운터 프레싱이 일어난 상황들. 자, 이제 물르는 장면입니다. 자, 3대1 상황이었다가 지금 이제 3대3 상황이 됐는데, 자, 저렇게 그냥 물르는 것보다, 이제 성공을 못해서 그런데 그냥 물르는 것보다 1대1 상황을 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차피 이 뒤에 있는 친구는 회복이 되지 않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즉각적으로 압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면은 우리가 라인 구축을 어디에서 1차적으로 하고 채널을 어떻게 잡으면은 측면으로 몰아서 수비를 할 것인가, 전환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경합상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합상, 자, 공중볼로 경합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공중볼 외적으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패스가 공격수 약간 5대5 싸움, 수비와 공격수 사이에 볼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도 경합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공중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공권에 있어서 좀 위치 선정, 그런 포인트들을 잘 못 찾더라고요. 제가 본 거 이제 러닝 점프의 헤딩은 많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비들이 그 타겟을 딱 보고 딱 나가면서 헤딩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 경합상, 자, 특정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경합상들입니다. 몸싸움이 일어나고, 자, 이 영상을 보셨는데 지금 영상에서 경합을 할 때의 실점과 경합을 못했을 때의 실점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센터백과 또 수비와의 공격수와의 거리가 또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돌파 상황에서는 여기 보시면 월드컵에서 1대1 돌파 횟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상황적으로 13번의 평균의 13번이 나타난 거고요. 그 오히려 좀 횟수가 적지 않았는가, 챔피언십에서. 또 돌파 허용된 거를 좀 봤습니다. 돌파 허용된 거 역시 월드컵이 돌파 허용률도 높았어요. 근데 저희 나라 대표팀도 높았습니다. 결국에 1대1 돌파 좀 이런 싸움이 아닌가. 또 돌파에 의한 슈팅 허용수, 실점률 이런 것들을 다 따져고 봤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1대1 돌파를 얼만큼 선수들한테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열어주는가.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영상은 아닙니다. 2022년 6월 2일 날 상암에서 브라질과의 경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피파에서 나온 강사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럼 도대체 한국 선수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브라질과 이렇게 비교를 좀 대표팀 기준에 이렇게 한 시간을 가졌는데, 자, 브라질 대표팀이 빌드업을 해서 측면에서 거의 1대1 돌파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 역시 빌드업 합니다. 자, 여기에서 브라질 같은 1대1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주고 이런 부분들. 결국에 1대1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대 수비한테 위험한 순간을 좀 안 주는 이 영상이 한 10분짜리 영상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보면은 돌파해서 라인 브레이크를 볼 프로그레이션 한 장면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당연히 경기상에서 나오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를 논하자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거의 수비를 상대 앞에 두고 패스에 의한 좀 더 조직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보면은 거의 이렇게 빌드에서 한 명, 두 명 제껴내는 건 우습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이 개인 전술이 왜 중요한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최근에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경기 상황에서 1대1 상황을 얼마나 권장할까, 그래야지 수비도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공격이 1대1에서 돌파를 해야지 수비 능력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10분 이상 되는 영상이라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한국 선수가 그럼 과연 다 부족한가? 이 통계표를 보면 이게 이제 월드컵 기준입니다. 사실 상당히 높은 표를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 자, 라인 브레이크 시도를 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아시아에서. 일본은 꼴찌입니다. 아시아에서 라인 브레이크 시도는. 다음 페이지 봤는데 이제 성공률이에요. 라인 브레이크 성공률. 라인 브레이크는 침투하고 볼이 들어온 부분을 이야기했죠. 한국이 4번째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상위로 또 다시 1위로 올라왔어요. 전 요 표를 보면서 당연히 시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성공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요. 공격 상황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뛰었는가, 효과적으로 경기를 했는가. 또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오퍼링 투 리시브라고 해서 받는 제안을 한 겁니다. 딱 액션 해가지고 딱 나타나면서 받는 제안.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즉 한국 선수들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적극적으로 볼 받으려고 나타나고 라인 브레이크 시도했고, 근데 정확성적인 그 확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확성을 높여야 되는가. 공격 상황에서 표 보여드렸듯이 많이 뛰었고 빠르게 뛰었고 상대보다, 근데 효율적으로 뛰었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결국에 16강 자료입니다. 파이널 서드에 브라질보다 저희가 14번 더 침투했습니다. 깊은 지역까지. 근데 스코어는 4대1이 났습니다. 또한 볼 소유 역시 비슷하게 퍼센트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도 체력적으로 잘 뛰고 빠르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일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한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수비에서 잘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또한 다 같이 움직이기를 바라요.
또한 프레싱하고 커버하고 밸런스에서 라인 컨트롤하길 바라고, 뺏겼을 때 즉각적으로 압박하고 바라고, 뭐 도전하길 바라고 1대1에, 그다음 밸런스 그런 균형을 어느 하이나 미들이나 로우에서 균형을 맞추길 원합니다. 다 이런 부분들 등등.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딱 정형화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관찰 능력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타이밍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잘 놓여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습회를 하고 다양한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아, 선생님, 저는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강습회 때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본 블럭을 형성하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럼 인터셉트 1번, 그 다음 지연, 뭐 이런 등등으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인터셉트가 1번이냐예요. 그 공격수한테 볼이 못 들어오는 게 1번 아니냐, 상황적으로. 내가 잡고 있는 공격수한테 볼이 못 들어오는 게 나한테는 1번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인터셉트보다는.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이론 내용들이 정형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상황에 맞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체적으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 선수 역시 키가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180이 넘는 포지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개, GK, 센터백 2, 스트라이커, 이렇게 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왜 신체적인 능력이 좀 중요했는가? 공중볼 싸움, 공중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 또 경합사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거의 이렇게 경합사항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대부분 장면에서 상대 수비한테 거리를 안 주고, 또 측면으로 갔을 때 이런 몸싸움, 태클적인 부분, 상대보다 피지컬적으로 좀 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이런 수비들을 찾는 게 아닌가. 자, 또 나가서 인터셉트 이런 부분들. 자, 다음은 미드필드 어떤 유형들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공격수와 수비 사이에서 거리를 조절하는 부분, 상대를 못 돌아서게 하고 공간을 방어하고 1차적으로. 자, 저 공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저 수비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에서 공간을 어떻게 저 사람들로 제어할 것인가.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투볼란테 유형의 미드필드가 나왔고, 지금은 원볼란테 유형의 선수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인가는 뭐 팀마다 선수들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유형의 선수가 필요한가, 미드필드에서는. 활동량, 앞으로 나가는 부분, 뒤로 물르는 부분, 수비적인 부분, 또 공격으로 연결되는 부분,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풀백 선수입니다. 트래킹 작업은 못했습니다. 저 측면에서 파란색 유니폼 입고 있는 저런 풀백의 유형. 이렇게 보면은 1대1 상황, 정면 상황에서 좌우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행동들이 많더라고요. 채널을 잡고. 늦은 상황에서 몸싸움을 시도하고 측면으로 유도하고, 풀백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작고 민첩한 선수들의 유형으로 좀 이렇게 경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빨리 제가 넘기겠습니다. 개인적인 전술과 그룹적인 전술, 팀 전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정형화될 수 없고 또한 그게 상황마다 모두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관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도 스타일과 그 팀의 운영에 맞게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80분 경기를 하고 국제대회는 90분 경기를 합니다. 왜 10분이 적어야 되는가 의문점을 제가 가졌을 때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자, 그 10분의 차이, 저 득점수에 보면 알듯이 이 10분의 차이가 이 선수들 성장에 또 얼만큼 방해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도자분들 뭐 날씨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날씨가 이러니까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도네시아 역시 낮 경기를 하면은 진짜 더웠습니다. 또 저녁 경기도 엄청 더워요. 습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하는 건 맞지만 결코 그런 환경에서 역시 훈련이 돼야 되고 경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시간적인 요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또 전달 드리는 시간이 제가 대회 운영팀에 좀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1년 스케줄, 평균 1년 스케줄입니다. 저 이제 고등학교 프로사나 이렇게 1년 스케줄을 제가 요청을 해서 좀 미리 받았는데 여기에는 휴식, 훈련, 경기, 연습 경기 이렇게 나눴는데 경기를 통틀어서 연습 게임, 리그, 그다음 대회 이렇게 따졌을 때 1년에 한 80경기를 평균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경기를 만들어 주느냐. 저기에서 리그 경기는 40경기 언더입니다. 대회랑 합치면. 그럼 반 정도의 경기는 대학생과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수비적인 형태와 발전만 되지 않는가. 대학생들과 하면서. 90분 경기라면 85분 정도는 거의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공격상은 이 친구들 경험을 40경기에서는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2월 달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기에 같은 연령의 경기에 대학 감독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이렇게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반드시 훈련, 휴식수가 동반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좋은 훈련을 제공할 것인가. 이게 팩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기술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메이드 인 코리아 믹 8개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이야기를 나눈 게 추상적입니다. 능동적인 축구를 해야 되고 다양한 포지션의 축구를 해야 되고 수적 우위를 만들어야 되고 시간과 공간, 압박을 만들어야 되고 1대1 상황을 이겨야 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냉정해야 되고 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그게 전문가 같습니다. 축구에 대한 전문가. 이 추상적인 부분을 현장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고 선수들이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또 육성을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선생님 팀에 맞게 게임 모델과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플레이를 할 것인가 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해서 어떻게 공격과 수비, 수비에서 공격, 공격에서 수비, 세트피스 어떤 철학을 갖고 선수들한테 어떤 비전을 주고 게임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서 그 안에 원칙, 뭐 팀만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를 또 우리가 같이 상승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페이지 남았는데요.
협회에서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자 강사 또한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전달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발전시킬 겁니다.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들과 공유할 겁니다. 근데 이게 선수들한테 직접 내려가기보다는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많은 질문과 이런 것들을 전달 다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소통해서 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점을 또 잘 맞춰서 또한 서로 공감대가 설정이 됐으면 이제 선수들한테 전달되고, 또 선수들한테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받고, 이런 부분들 다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또 피드백을 주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왜 합니까? 더 죽겠는데 돈도 안 되고 사람들 얘기 들어 땡볕에서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은 축구를 지도할 때, 축구를 할 때 가장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조금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발전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려운 사항들 지혜롭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좋은 방향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구 지키면서. 예.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통계 비롯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전달했습니다. 통계는 정량적으로 전달되었고요.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잡기 위해서 아마 응용하실 분도 있고 응용을 안 하실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들은 그냥 그 통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통계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패스 정확도를 올려야 돼. 아까 라인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 그러면은 3m, 4m 패싱 게임 할 때 패스 주고받고 하면서 정확도만 높이려고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의 침투 패스에 의한 정확도가 아니고 그냥 통계적으로만 정확도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 받는 게 부족하니까 우리 팀은. 그러면은 우리 위치, 우리 포지션, 포메이션 상관없이 막 볼에 받으려고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통계는 저희한테 참고 자료지 여러분들한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응용해서 또 잘 자기화해서 현장, 훈련, 선수들한테 훈련이 제공됐으면 해가지고 12월 컨퍼런스 또 5월달 공격 상황, 지금 7월달 수비 상황 이렇게 3번에 걸쳐서 17세 대회를 보고 제 생각과 통계를 전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했고 또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과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잘 활용한다면은 저는 이 시간이 좀 아깝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름에 더운데 고생하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최성환이었습니다.